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리치스타님의 교육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홍보 영상이니까 그냥 보시고 제가 대회 때 1등한 거고,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리딩했던 거에 수익률이 나왔네요. 이번 주에 리딩했던 거 선물, 국내 선물이죠. 선물에서는 400만 원. 자 잠시만요. 선물에서는 그냥 400만 원 공식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수익 낸 게 아니라 회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매매 자리를 알려드리고 실제로 따라하신 회원분들의 공식 수익이 400만 원 정도 났네요. 이걸로 마감이 됐고, 뭐 이번 주가 다 가지는 않았죠. 내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내일부터는 휴가라서 내일부터 방송이 이제 일주일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도 국선장은 하루도 손실 없이 다 이제 수익으로 마감됐고, 이번 주는 이제 400만 원, 4일 동안 뭐 매일 100만 원 정도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폭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방금 전에 이제 김정철 스타께서 말씀을 했듯이, 김본 스타가 말씀했듯이, 일단은 국내 증시가 단기 바닥을 잡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를 단기 바닥을 잡았을 때는 어떨 때를 봐야 되냐.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많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이 조금 많을 때, 그때가 단기 바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바닥을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완전 바닥을 잡으려면은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왔죠. 외국인의 수급을 가장 중요시 보아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 바닥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 바닥이냐라고 따지려면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세를 나서도 늦지는 않다라는 거,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개인의 손절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물론 지금 여기 TV를 보시는 회원들,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개인들이시겠죠. 하지만 개인들이시되 개인처럼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개인이시지만은 외국인처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추정하는 매매가 외국인들의 매매인데, 외국인들은 100번 중에 99번은 수익이 납니다. 개인들은 100번 중에 한 5번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외국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이 한국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하지만은 일단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면서 개인의 손절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는, 개인이 손절매를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잘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수가 잘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럴 때가 단기 바닥 또는 장기 바닥, 굉장한 좋은 극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이슈. 자, 이 두 가지, 일단 시장의 이슈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다면 FOMC의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 이 두 가지의 코멘트를 조금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끝없이 올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 물론 이제 최근 내에는 미국장도 떨어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미국장이 올라도 우리나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일 무역 분쟁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되죠.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되면은 결국에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강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강달러가 되면서 1달러당 1,180원, 1,100원이던 게 지금 1,200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00원을 넘어서면은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물론 이제 1,200원을 넘어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이라는 게 조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모양새는 펼쳐지지 않고 있는데 스물스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 이 부분 되게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봉의 추세선과 마디가를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국내 증시의 폭락장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지, 그리고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어느 정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분들 톡방에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이죠. 거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지금 국내 증시의 일봉 차트죠. 자, 국내 증시의 일봉 차트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추세선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들이 두 개가 아주 강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이 굉장히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한일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저항대, 현재 저항대는 선물 지수는 255.60대, 그리고 그 위로는 260.20대. 결국에 선물이 어디를 회복해야만 국내 증시가 회복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느냐면 260에 이 자리. 코스피로 따지면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253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로 따지면은 한 1980, 1960 이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단순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선물 지수로는 260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어느 정도 안정세에 좀 돌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돌파만 하는 게 아니라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착을 한다는 거는 봉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봉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안착하면은 위에 레인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뿐히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 위에 걸리는 저항 마디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구간은 내려갈 때 쭉 내려오는 구간이고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으로 좀 판단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벤트들에 따라서 조금 저항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 자리죠. 지금 추세선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이 자리가 지금 이제 260 위로는 지금 내일장 같은 경우는 275 이렇게 되지만 이게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목 정도 되면은 한 270선 정도에 도달하겠죠. 선물 지수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여기 있습니다. 추세선을 활용하라. 추세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추세선을 활용하여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만든다면은 일단은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매수 포지션이 있다면은 일단 정리를 보는 게 맞겠죠. 거기를 돌파하고 안착하면은 다시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죠. 자, 직전 강한 지지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로 변시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260.20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일전에 언제였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할 때 이때였죠. 이때 찍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5월 중순 정도에 찍었던 이 강한 지지대였는데 이 강한 지지대를 그냥 깨고 내려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저항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디가와 추세선을 잘 이용하면서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섣불리 지금 바닥이다라고 아직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래 지지대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쫄지는 마시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래 지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고 계시면은 슬슬 이쪽이 바닥 쪽이 맞긴 맞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자, 일봉을 봤으면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120 분봉 차트를 좀 봐야겠죠. 국내 증시 120 분봉인데요. 자, 일봉하고도 좀 일봉하고 추세선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봉상을 잡을 때는 일봉을 볼 때는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일봉을 보는 거고 120분봉의 차트를 볼 때는 하루 또는 이틀의 스윙 정도, 보통 이틀에서 3일 이 정도의 스윙 정도를 볼 때 120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120분봉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지금 매도세가 지금 강력하죠. 매도세가 지금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단기 바닥을 찍은 건 맞는 것 같지만은 개인의 손절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찍은 건 맞는 것 같지만은 여기가 장기적으로도 바닥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건 아직 의문입니다. 왜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손절매, 저희 김몬스타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손절매가 나온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때가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들이 손절매를 하고 있다. 투매가 나오고 있다. 개인들이 손절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투매가 동반돼야 돼요. 개인의 투매가 동반된다는 건 결국에 반대매매, 반대매매, 정리매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되는 것을 받으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것을 받아주거든요. 누군가 어찌 됐건 간에 세력이 받아주는데 일단은 화요일 날이었죠. 그렇게 해서 받아줬습니다. 수요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요? 그렇죠? 네. 월요일이었나요? 6일이었죠. 예, 6일. 6일이 월요일이었나요? 8, 7, 6. 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이었죠. 하여튼 이때 바닥이 어느 정도 찍혔죠. 바닥이 찍혔었는데 일단은 단기 바닥인지 아닌지는 단기 바닥은 확실한데 장기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 바닥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쭉쭉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 국내 증시가 좀 더 좀 활발하게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올라간 게 저도 조금 더 좋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아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동안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동안에도 추천을 아예 나간 게 없습니다. 왜냐 잡기 위해서 이제 슬슬 우리도 저희 방도 이제 슬슬 이제 포인트를 잡겠죠. 주식을 이제 남들은 지금 계속 손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내일 잡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잡을지 그거는 조금 봐야겠죠. 물론 이제 제가 휴가지만은 그래도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제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또 포인트 종목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포인트 자체가 너무나 지금 하락 각도가 너무나 큰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260자리, 단기적으로는 257자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257자리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260자리를 안착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만은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붙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수급이 붙어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선물 쪽이 아닌 현물 쪽에서. 결국에 외국인들이 선물만 사고 현물은 판다. 이래서 장이 올랐다. 그러면은 백오데이션밖에 이제 이 수급 자체가 뭐랄까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콘택트가 될 수 있지만 백오데이션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일단은 선물이 먼저 올라가 버리고 현물은 뭐 팔고 선물은 사고 현물은 팔고 이러면서 장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백오데이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웹도덕 현상. 현물이 장을 끌어야 되는데 주객 전도 우리나라 한자성어인가요? 그걸로 얘기하면 주객 전도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웹도덕 현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현물장이 주식의 선물장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보편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되는 거죠. 주식의 현물장 자체가 너무나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을 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는 거죠. 수급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의 수급이 아니라 현물 쪽의 수급을 눈여겨보셔라.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이겠네요. 자, 요즘에 이슈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이슈. 한일 무역 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일단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한일 무역 분쟁이 언제 끝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불매운동 계속 해야 돼요. 불매운동 더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일본 물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애국심이 아니라 일단은 너무나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것처럼 꼭 그런 꼴이에요. 종로에서 밥 맞고 뭐 마포에서 분풀이하거나. 이게 어떤 말이냐? 지금 일본이 취하는 거는 전혀 경제하고 상관도 없는 뭐 정치적 그리고 뭐 이런 다른 사회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피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 굉장히 타격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 상품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많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본이 더 우리나라 많이 아니 우리나라가 더 일본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더 많이 갑니다.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 더 여행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더 많이 가서 일본의 돈을 더 여행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한일 무역 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개입 여부를 일단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스물스물 조금씩 미국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좀 강력하게 코멘트가 좀 나와야 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개입을 해버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적으로 말을 던지거나 이런 코멘트들을 조금 눈여겨보세요.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은 그게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거를 좀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일본은 결국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당장은 분명히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주구장창 뭐 1년, 2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길게 가면 한 6개월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까지 가면은 진짜 길게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에는 그래도 끝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국의 개입 여부. 미국이 개입 안 하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국회하고 국민들 반응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시각은 한일 무역 분야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좋지 않은데 결국에 일본 정부가 지금 진퇴양난 구간이에요. 오래 버티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오래 버티기에는 명분이 충분치가 않아요. 명분이. 결국에 명분이 중요한데 이게 명분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두고 보세요. 길게 못 끌고 갑니다. 1년까지는 못 끌고 가요. 제가 봤을 때 길게 끌고 가봐야 6개월인데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소재 산업의 국산화 및 다양화로 탈출구가 만들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결국에 일본은 왜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은 일본이 수출을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받으면 돼요. 물론 좀 약간 어렵겠죠. 아직 개발 단계가 완성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도 소재 산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특허를 받은 것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은 좀 있어요. 약간의 시간만 필요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자급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데 전 세계 1위의 시장을 놓쳐버린 꼴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죠, 그냥. 다른 활로를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 무역 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도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무역 분쟁이죠, 한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그래도 너무 떨지 말고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으되 너무 떨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조금 뭐랄까 그래도 아래로 더 내려가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김몬스타에게 또 펜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